마켓 이슈 분석 이어갑니다. 간밤 기술주가 다소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그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테크 버블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테크 버블 어떤 내용을 지칭하는 거죠? 네, 일단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대감만으로 여전히 오름폭을 확대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버블이 감지되고 있다는 판단인데요. 네. 하지만 나스닥 증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지난 20년의 중간값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다소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일단 MTN의 김종효 연구위원 모시고 기술주 버블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먼저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본 소식을 한번 되짚어 볼까요? 이준희 앵커, 우리가 아마 이틀 전에 다뤘던 것 같은데요. 나스닥 상승의 가장 중요한 섹터가 뭐라고 언급하셨죠? 나스닥 섹터에서의 가장 중요한 섹터는 일단 IT 서비스 업종이 많이 올랐고요. 네. 애플도 연이어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었죠. 네, 그리고 바이오가 이제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얘기 있었죠. 네. 10년 텀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1년 텀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3년 텀도 그렇고, 5년 텀도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바이오였습니다. 만약에 이 뉴스가 바이오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다면 아마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뜬금없이 트위터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할 수 없고요. 또 최근에 과연 IT 섹터들이 미국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달러 강세의 가장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IT 하드웨어의 대표 종목 휴레패커드는 오늘 10% 빠진 게 문제가 아니라 미국 시장의 상승에 전혀 연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주 중에서 이런 하드웨어 종목군들은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 살펴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일감을 삼성에 뺏기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전혀 지금 미국 시장의 신고가와는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퀄컴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뭐 발열 논란, 스냅드래곤 810의 발열 논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실적이 지연될 거야. 그리고 중국에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규제를 받을 거야.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부담스러운 양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기술주가 왜 지금 버블인지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서 우리가 이제 테크의 뭐 그 큰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 쪽 역시 안 좋고요. 페이스북 최근에 굉장히 답보 상태고요. IBM 실적 충격으로 크게 한번 주가의 레벨이 내려간 이후 회복은 하고 있지만 회복의 폭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테크 버블을 논하려면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뭔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야 되는데 뭐 주가도 얼마 오르지도 않은 뭐 트위터라든지 그룹폰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가지고 테크 버블을 얘기하는 것 자체는 조금은 어설프다. 논리 자체가 어설프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라면 전 어느 정도 서툴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기술 섹터 내에서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 주셨어요. 그럼 그 안에서 잘 나가고 있는 IT 섹터도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요즘 눈에 띄고 있습니까? 몇 번 언급을 드렸죠.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흐름은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몇 번 언급드렸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좀 등락이 오가고 있습니다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여전히 견조한 모습 보이면서 신고가 부근에서 머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 계열의 ASML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부근에서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최근에 약간 흔들리고는 있습니다만 추세적으로 봤을 땐 괜찮은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기술주 영역에서도 이렇게 일부 종목군들은 괜찮은 양상이고요. 그 다음에 ARM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애플과 함께 신고가를 거듭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물론 오늘 애플이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ARM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점점 기기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고 그와 관련된 특허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반도체 설계업체들의 전반적인 흐름도 좋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들 중에서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과거 IT 버블처럼 모든 종목군들이 테크자만 붙으면 다 올라가는 그런 양상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네, 그런데 뭐 반도체 장비나 설계 업종 여전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 시간 2부에서도 반도체 장비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이 또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앞으로 우리 증시에서 좀 어떻게 투자 의견을 가져가면 좋을지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투자 아이디어가 결국은 수요가 견조하거나 투자가 늘고 있는 종목군들이 그나마 좋다라는 것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국내에도 마찬가지겠죠. 반도체 장비 업종, 메모리 반도체, 대형 부품주. 대형 부품주는 스마트폰의 대형 부품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자동차라든지 다른 쪽으로도 계속 어플리케이션의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으로 보면 원익 IPS나 뭐 PSK는 항상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뭐 SK하이닉스 최근에 부진합니다만 여전히 관심권 안에 넣어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기나 LG에너텍은 갤럭시 S6가 나와서 그다음에 뭐 G4가 나오기 때문에 추천한다라는 얘기는 제가 보기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투자 의견으로 보이고요. 그건 이제 일부에 불과할 것이고, 향후 다른 어플리케이션, 뭐 자동차가 됐든 아니면 다른 IoT 기기가 됐든 이런 쪽으로 범위를 넓혀갈 때 거기에다가 가장 많은 물량을 가장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대형 부품업체가 어디냐, 이렇게 언급을 했을 때 언급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저께 아마 인터플렉스도 그런 개념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IT 부품 쪽에서는 낮은 가격에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약간의 모양을 바꿔서 기존의 스마트 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기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아마 좀 잘 나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업종을 좀 바꿔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유통주로 좀 넘어가 보면요. 국내 유통주도 글로벌 유통주 대비해서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자꾸 이를 만회하려고 M&A 이슈도 들려오는데요. 국내 유통주 하락의 이유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주가 보면 엄청나게 쌉니다. PER 개념으로도, PBR 개념으로도 엄청나게 싼데요.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롯데쇼핑의 선행 PER 거의 역사적 저점 수준까지 내려와 있고요. 선행 PBR은 역사적 저점을 깨고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내려간 거냐, 주가가 싸기 때문에 단순하게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냐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글로벌 유통주의 밸류에이션을 지금 PBR과 ROE 매트릭스로 놓고 분석해 보면 미국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ROE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은 악덕업체 소리 들어가면서 굉장히 그 고열을 쥐어 빨아먹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ROE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이게 뭐 자본금이 높아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ROE 자체가 굉장히 낮으니까 당연히 PBR 자체도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미국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ROE가 높기 때문에 높은 PBR에서 거래가 되고 있단 말이죠. 노드스트롬이라든지 뭐 메이시스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 최근에 실적도 좋고 증권사가 매도하라고 의견 내놨는데 그것도 무시하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종목군들은 뭐 비용 통제가 안 됐든 자본금이 컸든 상대적으로 저평가받을 만한 요인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미국은 뭔가 최근에 온라인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분위기를 타면서 빠르게 그 바꿔나가고 있는 것이 이 실적으로 확증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또 중국에 진출해서 뭐 우리가 흔히 뭐 좀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냥 삽질을 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의 진출은 공격적으로 했습니다만 거기서 계속 손실만 보고 있는 뭐 그런 상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미국 기업들과는 전혀 다르게, 또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뭐 일본이나 해외 쪽, 유럽 쪽의 유통기업들과는 전혀 다르게 완전히 바닥을 파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들려온 소식은 앞으로 롯데쇼핑의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탈리아 면세점을 인수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일단은 전해졌는데 어제장에서는 강세였습니다. 앞으로 추세적으로도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라고 보십니까? 롯데쇼핑이나 신세계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롯데쇼핑 최근에 가장 드러나는 특징은 해외 쪽에서는 여전히 답이 없고요. 뭐 적자를 줄일 거라고 하는데 그건 봐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정체되고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이익이 모두 정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체된 이익을 깨기 위한 모멘텀으로 M&A를 선택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뭐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의 선택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무언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긍정적으로 좀 해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롯데유통이나 뭐 대부분의 회사들이 지금 모두 뭘 추진하고 있느냐? 옴니채널이라고 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옴니채널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지금 멀티채널, 즉 뭐 홈쇼핑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TV도 있고 뭐 모바일도 있고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하나로 다 퉁쳐지는 게 옴니채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채널을 지금 구축하는데 롯데도 신세계도 모두 전력하고 있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엔 이런 부분들은 뭐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아마 롯데쇼핑도 이제는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 아닐까. 특히 4분기에는 거의 뭐 빅베스 개념의 실적의 악화가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실적의 바닥을 찍고 조금씩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개념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뭐 일단은 좀 긍정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신세계권도 좀 자세히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 그 직전만 해도 전혀 관심이 없는 듯이 네. 태도를 취했던 신세계입니다. 갑작스럽게 뛰어들었다라는 시각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그 경쟁자들이 굉장히 쟁쟁하기 때문에 과연 뭐 성공할까 여부는 말 수 없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신세계가 정말 높은 가격을 써내서 금호 산업을 인수하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향후 이 유통업에 있어서의 핵심은 뭐냐면 옴니 채널 같은 걸 통해서 채널을 통합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은 부동산 개발이나 복합물 같은 것들이 향후 우리나라 대표 유통주들의 ROE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신세계 건설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좀 더 대형 건설사가 필요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신세계 건설도 당연히 돈 출혈은 있겠지만 조금 비싼 가격에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인수건도 만약에 성공, 신세계 쪽의 성공으로 인식이 된다면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신세계가 지금 인수를 추진하려는 것보다는 인수 이후에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그림을 봤을 때에는 장기적으로는 투자 매력이 있다라는 판단 내려주셨네요. 네, 이제 코스피는 0.5% 더 오르면 2,000선입니다.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장 선전략 함께 하시죠.